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미루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다른 책을 읽다가 다른 그 저자분이 책에 잠깐 언급을 하셔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냥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엄청 미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책이 좀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철학과 교수님이세요. 존 페리라는 분이신데요. 스탠포드 대학 철학과 교수이자 캘리포니아 대학 명예교수이다. 논리학, 언어철학, 형이상학, 정신철학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철학자이다. 네, 이 철학자이시래요. 되게 저는 놀라웠어요. 이 재밌는 건 이 책의 첫 장인 체계적인 미루기로 패러디 노벨상인 이그 노벨상 문학상을 수여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책은 교수님이 쓴 책이 맞나? 특히 철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미루기에 대해서 큰 도움은 되진 않는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도 정말 이 미루기와 겨뤄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책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이 책이 절판이 되었더라고요. 살려고 보니까 이미 절판이 되어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재밌고 짧아서 한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은 벌써 6달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쓰고 있냐고? 마침내 짬이 난 거냐고? 아니다. 나는 지금 답안지 채점도 해야 하고 교재 주문서도 작성해야 하고 미 국립과학재단 제안서도 심사해야 하며 학위 논문 초안도 읽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서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미루기의 핵심이다. 내가 발견한 이 놀라운 전략은 미루기쟁이를 효율적인 인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성취에는 온갖 업적과 훌륭한 시간 활용 방식 때문에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말이다. 혹은 내가 재발견했다고 말하는 편이 옳겠다. 1930년에 로버트 벤틀리는 시카고 트리뷴지에 이를 해치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이 칼럼에서 그는 누구든 그 순간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일만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인용문으로 보아 벤틀리는 기본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체계적인 미루기쟁이인 다른 저명한 사상가들도 동일한 원리를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다. 모든 미루기쟁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룬다. 체계적인 미루기는 이 부정적인 특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미루기가 곧 무의도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미루기쟁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정원을 가꾼다든지 연필을 깎는다든지 짬이 나면 파일을 재정리할 방법을 도표로 그려보는 등 조금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 미루기쟁이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것이 더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을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연필을 몇 자루 깎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미루기쟁이는 절대 스스로 연필을 깎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한 다른 일을 하지 않을 방편이 된다면 미루기쟁이는 어렵고 중요한 과제들을 때맞춰 수행할 의욕을 느끼게 된다. 체계적인 미루기란 이 같은 사실을 역이용해 해야 할 일들의 체계를 잡아주는 걸 의미한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혹은 어딘가 메모지에라도 성취하고 싶은 일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 목록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위쪽에 있다. 그러나 목록 아래쪽에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은 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목록 상단의 일들을 하지 않을 방편이 된다. 이렇게 적절한 과제 구조화를 통해 미루기쟁이는 유능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오히려 미루기쟁이는 내 경우처럼 일을 많이 해내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도 한다. 아내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교의 기숙사인 소토하우스에서 상주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나는 체계적인 미루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경험한 적이 있다. 채점할 답안지, 강의 준비, 위원회 업무가 잔뜩 밀려있는 저녁이면 나는 사택을 나와 바로 옆 기숙사로 가서 학생 휴게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학생들과 탁구를 치거나 학생들 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냥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다 오곤 했다. 나는 훌륭한 상주 연구원이라는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학부생들과 시간을 보내고 실제로 그들을 아는 캠퍼스 내의 보기 드문 교수가 되었다.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 방편으로 탁구도 치고 미스터 칩스라는 인기 좋은 선생님이라는 애칭도 얻다니 이게 얼마나 멋진 상황인가. 미루기쟁이들은 보통 이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밖에 없으면 늑장 부리기를 멈추고 그걸 후딱 해치울 거라 생각해 할 일의 개수를 줄이려고만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루기쟁이의 기본적인 천성과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을 없애버리는 행위이다. 목록에 남은 그 몇 가지 일들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을 터이고 그걸 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가는 효율적인 인간은커녕 하루 종일 방바닥에 뒹굴며 TV만 보는 인간이 되고 만다. 지금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다. 그런 목록 제일 위에 절대 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중요한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나도 인정한다. 이럴 땐 목록 상단에 적합한 종류의 할 일을 선택해 올리는 게 유령이다. 상단에 올리기 적합한 일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명확한 기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둘째, 엄청나게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행히도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다. 대학교에서는 상당수의 일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대규모 조직이라면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할 일 목록 상단에 올라있는 항목을 예로 들어보자. 언어 철학 관련 학술지에 올릴 논문 마무리하기. 원래는 11개월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이다. 나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엄청난 개수의 다른 중요한 일들을 끝마쳤다. 몇 달 전 슬그머니 죄책감이 들기에 작업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지필을 착수하겠다는 내 의지가 변치 않았음을 알리는 편지를 한 통 써서 편집자에게 보냈다. 물론 그 편지를 쓴 건 논문을 쓰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저자들에 비해 내가 많이 뒤처진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애당초 이 논문이 뭐 그리 대수인가. 어느 시점에 이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 또 하나의 사례는 교재 주문서 작성 건이다. 원래는 6월쯤에 이걸 작성해야 한다. 서점에 교재 주문서를 전달해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우리는 마감 시한이 촉박한 일을 중요한 일로 간주하기가 쉽다. 부지런쟁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마감 시한이 정말 촉박하게 느껴지는 건 정해진 날짜가 1, 2주쯤 지난 뒤부터이다. 나는 학과 비서로부터 거의 매일같이 독촉을 받고 학생들은 수시로 다음 학기 교재가 뭐냐고 물어보지만 아직 작성하지 않은 주문서는 내 책상 한가운데 빈 감자칩 봉지 밑에 깔려있다. 이 일은 내 할 일 목록의 최상단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 눈의 가시를 피하고픈 마음의 반대급부로 나는 유익하지만 겉보기에 덜 중요해 보이는 다른 일들을 하고 싶은 의욕을 느낀다. 어차피 서점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찌감치 제출해 놓은 주문서들로 눈코 틀 새가 없다. 한여름까지만 주문서를 보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나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출판사의 유명 교재를 주문할 것이다. 그리고 보나마나 지금부터 8월 초 사이에 더 중요한 다른 일들이 밀려들 것이고 8월 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새로 들어온 일을 하지 않을 방편으로
주문서를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예리한 독자라면 지금쯤 체계적인 미륵이란 어느 정도의 자기 기만과 동일한 맥락임을 눈치챘으리라. 왜냐하면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피라미드식 사기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다. 중요성이 부풀려지고 마감 시한이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한편 본인은 그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미루기쟁이들은 10중8구 자기 기만 능력이 뛰어난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성격상의 결함을 역이용해서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미루기와 완벽주의. 이제 1장을 읽었으니 당신은 일을 미루긴 해도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해내는 체계적인 미루기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에 대한 경멸을 중단했을 것이다. 그래도 조금은 일을 덜 미루는 방법이 뭔가 있지 않을까 궁금히 여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 두어 장에 걸쳐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체계적인 미루기에 관한 내 글을 읽은 어느 독자가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이메일을 한 통 보내왔다. 이 여성, 이멜다 여사라고 부르기로 하자. 자동차 기어의 가죽 커버를 생산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동시에 소설을 집필 중이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님의 글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약혼자와 저는 미루기쟁이입니다. 약혼자가 보내준 교수님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이 너무나 친숙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수 없었거나 실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저 자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정서적 자기 학대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이를 실행하고 완수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어떤 이유로든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의 엄격한 심사잣대가 적용될 게 틀림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차라리 끝을 맺지 않는다면 스스로 퇴짜를 놓고 실패를 확정짓는 괴로움을 겪을 일이 없음을 알았던 거죠. 완벽주의자인 저의 눈높이를 통과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3부작 소설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고 자동차 기어의 가죽 커버를 생산하는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한다면서 여태 주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데다가 데모 음반은 시작도 끝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뭉개고 있고 만화부터 수많은 그림과 스케치까지 미처 손도 못 댄 일이 허다합니다. 물론 그림 붓을 정리해서 깨끗이 씻어놓거나 아직 만들지도 않은 음악 파일의 저장 공간을 마련한답시고 컴퓨터를 정리하거나 장을 나누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줄거리를 요약하는 일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실제 작업에 착수하는 순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선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심지어 전도 유명한 밴드 몇 군데의 편지를 써서 제가 데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통보해 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목표의식이랄까? 끝마쳐야 할 실제 날짜가 저에게 주어지리라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정작 저에 대한 기대감과 데모를 들어보고 싶다는 열의를 표한 답장을 받아들자 작업 시작과 차후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워낙에 지독한 미루기쟁이인 저는 남에게 실망을 줄 것을 알기에 진행 중인 일에 관해 그 누구에게도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중요한 목표에서 시시때때로 일탈해 덜 중요한 목표에만 골몰하더라도 혼자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니까요. 교수님의 이야기는 제가 일을 하는 방식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서 그저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제게는 그 어떤 동기부여 전문가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자기 이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멜다. 이멜다 여사는 자신이 완벽주의자임을 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찰력 있는 미루기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루기쟁이와 완벽주의자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나는 완벽주의가 미루기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둘 사이의 연관성을 진작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나 자신을 완벽주의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완벽하게 혹은 완벽에 가깝게 해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완벽주의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미루기쟁이들이 많다. 우리 미루기쟁이들은 남들에게서 완벽하게 일을 했다는 칭찬을 들은 적도 없고 스스로 완벽하게 일을 했다고 느껴본 적도 없다. 우리는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자주 혹은 가끔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과제를 완벽하게 끝마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잘못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주의의 기초 역학에 대한 오해다. 내가 말하는 종류의 완벽주의는 현실이 아닌 환상이다. 내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누군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가령 출판사 담당자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해 달라고 했다 치자. 그 원고가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출판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내용을 개선해야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 주는 일이다. 나는 그 일을 수락하기로 마음 먹는다. 출판사 측에서 공짜로 책을 몇 권 주기로 약속했고 그 책을 손에 넣게 되면 어떻게든 읽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야 쓰리라. 그 순간 나의 환상이 시작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심사 보고서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상상 속의 나는 원고를 더할 나위 없이 꼼꼼히 읽은 다음 저자의 글을 대폭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평가를 적는다. 상상 속의 출판사 담당자는 내 보고서를 받아들더니 와, 이렇게 훌륭한 심사 보고서는 생전 처음 읽어보네요 라며 감탄한다. 상상 속의 내 보고서는 완벽하게 정확했고 완벽하게 타당하며 저자와 출판사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나는 왜 그런 환상을 꿈꾸는 것일까? 나나 당신이 왜 그런 환상을 꿈꾸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기로 하자. 요점은 당신이 미루기쟁이라면 머릿속에 위 내용과 비슷한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완벽주의다. 어떤 일을 실제로 완벽하게 혹은 완벽에 가깝게 해낸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 자신이 수락한 일을 이용해 이를 완벽하게 아주 잘 해낸다는 환상을 채우는 걸 의미한다. 완벽함에 대한 환상이 어떻게 미루기를 부추기냐고? 뭐든지 완벽하게 한다는 건 쉽지 않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렇다. 이 원고를 심사하려면 나는 일단 꼼꼼히 읽어야 한다. 그러려면 몇 시간은 좋게 걸릴 것이다. 나는 원고 자체만이 아니라 저자가 인용한 자료도 좀 읽어서 그가 쓴 내용이 정확하고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다. 존경하는 철학가들이 쓴 서평을 읽어보면 그분들도 꼭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아주 근사해 보인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도서관에 가야 한다.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다.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을 안다면 말이다. 다만 JSTO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학술 저널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스탠포드 교직원은 도서관 망을 통해 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집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이다. 밤 늦게까지 이 원고 심사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집에서 JSTOR에 접근하려면 프록시 서버라는 걸 설정해야 한다.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몇 시간 뒤 나는 프록시 서버 설정 작업을 끝냈다. 내가 작업을 끝낸 이유는 아마도 그냥 포기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매번 컴퓨터에서 뭔가를 설정한다고 해놓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텅 빈 화면이 뜨는 게 다반사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는 프록시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치자. 그러고 나서도 나는 아마 원고 심사 작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작업을 마치기는커녕 시작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얼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테고 얼간이 소리를 들어도 딱히 할 말은 없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고? 나는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린다. 이후에 들어온 메모, 우편물, 빈 감자칩 봉지, 파일 더미,
그리고 책상에 쌓아놓은 잡동사니 아래로 원고는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6주 뒤 나는 언제쯤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묻는 출판사 담당자의 이메일을 받는다. 만약 전에도 나를 상대해본 담당자라면 이 이메일은 내가 보고서를 넘기기로 약속한 시점보다 약간 미리 도착할 것이고, 처음이라면 마감일 며칠 뒤에 도착할 것이다. 그제야 나는 후다닥 행동을 개시한다. 내 머릿속 환상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 세계 최고의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 모습은 더 이상 없다. 이 시점에서 나는 책상 위의 파일, 잡지, 뜯지도 않는 우편물을 뒤적이다가 공포에 휩싸인다. 원고를 잃어버렸나? 출판사에다가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하나? 찾았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원고를 읽고 그럭저럭 괜찮은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얼른 발송한다. 이제 그동안 일어난 일을 분석해보자. 우선 나는 체계적인 미루기쟁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방편으로 심사 보고서를 이용했다. 예를 들면 나는 프록시 서버를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일을 미룬 덕분에 나는 완벽한 작업을 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 완벽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론상 마감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는 도서관에 가든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든 내가 이 책의 심사를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해낼 시간이 충분했다. 그러나 마감일이 가까이 다가오자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시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에 대한 환상은 완전한 실패에 대한 환상으로 대체되었다. 그러자 나는 마침내 작업에 착수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일은 잘 해결되었다. 보고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극히 괜찮은 수준이었다. 그러니 체계적인 미루기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더 잘할 수는 없을까 의문은 남는다. 완벽주의의 환상이 불러오는 정신적 혼란과 모두의 시간 낭비를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내가 곧바로 자리에 앉아서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원고를 읽었더라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출판사와 저자에게도 상황은 더 간단해졌을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불완전한 결과를 내도 좋다고 내가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었더라면 말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대단한 건 아니다. 완벽주의의 환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과업 분류를 해야 한다. 분류란 기본적으로 긴급성에 따른 정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쟁, 자연재해, 혼잡한 응급실에서의 최초 대응팀이 의사결정 내리는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다. 이들은 어떤 희생자가 가망이 없고 누가 즉각적인 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할 수 있으며 안정을 취하게 했다가 나중에 치료해도 괜찮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정과 그렇게 높은 유사점은 없지만 나는 과업 분류라는 말을 좋아한다. 이를 거절하는 것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일은 나중까지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달려들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 짓기로 계획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도 많다. 이제부터는 일을 수락할 때 완벽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을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 단지 적절한 수준으로 일을 끝냈을 때보다 얼마나 더 유익한가? 그냥 아무렇게나 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어떤가? 그리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정말로 이걸 완벽에 가깝게 해낼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느냐 마느냐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인가? 많은 경우 완벽에 못 미치는 결과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이 나올 것이다. 게다가 내가 내놓은 결과물은 완벽에 못 미칠 게 틀림없다. 그래서 나는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미루는 대신 완벽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한다. 그 의미는
내가 지금 그 일에 착수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다. 아니면 못해도 내일은 시작해야겠지. 그리고 뒤에 이제 할 일 목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다 읽어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이 책은 정말 재밌습니다. 왜 그 이그 노벨상 문학상을 수여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